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직격탄을 맞았다.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채무자들과 채무 조건을 놓고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그 채무자가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면 역대급으로 까다로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금융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빚은 최소 11억 달러로 대부분 담보물은 골프 리조트와 뉴욕 빌딩 등 부동산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재선에 성공한다면 집권 2기의 만기가 도래하는 개인 채무는 9억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은 포브스 기준 25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채무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기질로 채권자와 협상에서 되레 큰 소리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요 소득 원천인 TV쇼 수입이 급감했다. 그나마 소득도 대부분 손실이 심한 골프 리조트에 투자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동성 접근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FT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지면 채권자들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아 파산할 수도 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의 빚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보나도 부동산 신탁과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빌딩을 담보로 빌린 4억 4,700만 달러다. 트럼프는 해당 빌딩 지분의 30%를 보유했고 이 지분으로 빌린 채권 만기는 2년 안에 도래한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샌프란시스코 빌딩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두 번째 채무는 채권 시장에서 빌린 2억 5,700만 달러로 대부분 오피스 빌딩과 주거용 콘도다. 공실률은 높지 않지만 뉴욕 센트럴 파크 웨스트에 위치한 트럼프 호텔의 경우 월세 수입이 급감할 위험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해당 호텔은 주거용 콘도 형태로 세입자는 2명밖에 없고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다. 세 번째 채무는 도이체방크에서 빌린 3억 4천만 달러로 시카고, 워싱턴의 호텔과 마이애미 골프 리조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트럼프 세금 환급 자료에 따르면 마이애미 골프 리조트의 손실은 2012에서 2018년 1억 6,200만 달러, 워싱턴 호텔의 손실은 개업한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5,550억 달러에 달했다. 네 번째 채무는 4개의 중소은행과 1명의 자산관리사로부터 빌린 2,500만 달러로 대부분 만기는 2024년이 돼야 도래한다. 담보물은 뉴욕 외곽과 함비치의 트럼프 가족 명의 부동산, 뉴저지와 워싱턴 DC의 골프 코스, 미드타운 맨해튼의 주거용 타워 등이다. 뉴욕 주거타워의 경우 올 들어 가격이 17%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5번째 채무는 시카고 호텔을 담보로 빌린 5천만 달러인데 특히 이 빚은 미스터리하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는 이 돈을 시카고 유닛 인수 신탁이라는 곳에서 빌렸는데 이 회사의 주인이 트럼프 자신이다. 이 이상한 빚의 정체를 묻는 NYT의 질문에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모기지가 있고 매우 단순하게 내가 은행이 된 것이며 전형적인 모기지가 아니라 스프링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스프링론은 특별한 조건에서만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는 세금 회피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자금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여유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뿐 아니라 머니게임에서도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다. 바이든 캠프는 넉넉한 실탄을 활용해 막판 일주일 경합주에서 대대적인 광고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트럼프 캠프는 TV보다는 온라인 광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바이든 캠프의 선거 자금 잔고는 1억 6,200만 달러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금 잔고는 4,300만 달러, 약 4분의 1 수준이다. 바이든은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지난 8월 총 3억 6,400만 달러를 모았다. 같은 달 트럼프 캠프가 모은 자금은 2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9월에도 바이든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3억 8,300만 달러를 조달해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가 한 달 동안 모은 자금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는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 여파, 첫 번째 대선 토론 결과 등에 바이든 쪽으로 돈이 몰렸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측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곳은 TV 광고였다. 지난 19일 바이든이 미 프로민시 축구 경기 중 방영되는 60초짜리 광고에 쓴 돈은 약 400만 달러.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와 샘 엘리어트의 내레이션이 입혀졌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치열한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TV 광고에 쏟아부은 돈은 5,300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1,700만 달러를 압도했다. 특히 바이든은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만 38개의 다른 버전의 광고를 방영했다. 바이든뿐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TV 광고에 돈을 쏟아부었다. MIT가 광고 분석 업체인 애드버타이징 애널리틱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가 TV 광고에 지출한 금액은 15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6년 대선보다 3배가 커진 규모다. 문제는 남은 일주일이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달 몇 개의 TV 광고를 취소했다. 지금까지의 광고로도 충분하다며 SNS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로 TV 광고를 대체하겠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바닥에 보이기 시작한 대선 자금 잔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곧바로 나왔다. 바이든의 선거 자금을 관리하는 루퍼스 기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돈을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고 한 걸 기억하나요? 진짜 그래야 할 것 같네라는 조롱성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한국은 정치 자금과 선거 자금에 세세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정당과 단체도 선거 자금을 모아 쓸 수 있다. 자금 제공도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강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일수록 자금도 몰린다. 다만 자금력이 꼭 대선 승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4억 달러가량을 쓰고 당선됐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지출한 돈의 절반 수준이었다. 사만다 제이거 트럼프 선거 캠프 언론 담당 보좌관이 돈으로 대통령직을 살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2016년과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반박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유권자들의 TV, 라디오, SNS 등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인층에서 바이든에게 밀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광고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역대 최대 수준의 선거 자금에도 바이든 캠프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후원금의 출처다. 바이든은 뭉칫돈을 내는 개인 혹은 단체, 고액 후원자에게서 주로 돈을 조달한다. 미국 내 큰 손들이 바이든의 줄을 섰다는 방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 업계에서 나온 후원금 중 59%가 바이든 측인 민주당에 돌아갔다. 9월 말 기준 사모펀드 업계의 정치 후원금은 1억 3,2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다. 반면 트럼프는 개인 소액 후원자의 비율에서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 소액 후원자의 비율은 유권자 표와 직결되는 만큼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MIT는 분석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만 자꾸 시비 건다, 한국은 무시해도 된다 라는 여론을 형성하면서 혐한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도 IAEA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반대의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의 수산물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라는 발언이 나오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만약에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일본의 어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전 세계에 일본 수산물에 대한 위험 경고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파급 효과를 일본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본의 허를 찌른 대응에 허둥지둥 되는 일본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의원이 일본은 인접 국가가 오염수를 공정하게 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해양 방출을 강행한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인접 국가의 오염수 평가 제한은 국제원자력 기구의 권고에 들어가 있는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방안입니다.
IAEA는 지역, 국가, 국제소통 계획을 일본에 권하면서 인접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이 권고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양 방출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10만 톤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을 6,198억 원이나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도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에 알려지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2천여 건이 넘는 댓글을 부지런히 달 정도로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이외에도 모두 차단해라, 그대로 국교 단절하자 라는 댓글이 2만 3천 건의 좋아요를 받을 정도입니다. 빨리 한국과의 관계를 차단해라, 한국 기업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일본 어장에 출입 금지시키고 도항도 금지시켜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전면 회수해라. 민간 차원의 단교도 하자. 나는 이미 하고 있다.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군. 일본의 돈과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을까? 일본도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면 된다. 한국 원전의 오염수 배출도 동시에 하자. 지금도 심한 막말이 끝도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인접 국가의 피해 상황을 계속 추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골치 아파합니다. 이미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세슘 등 미량 핵종 물질이 한 달 내에도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다른 핵종 물질의 경우에도 세슘과 비슷한 시점에 해류를 타고 국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이 해양 방출을 강행하면 한국은 즉각 영향에 대한 추적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이 확실합니다. 일본은 누구도 시비 걸지 않으면 마음 놓고 태평양에 콸콸 쏟아버리고 싶은데 한국이 지켜보고 항의를 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국의 합의 없이 강행한다면 유엔 해양법 협약 194조의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한국이 지적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한국이 유엔에 제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이 요구하는 당사국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의사합의체는 결국 한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일본이 계속 수세에 몰려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물질은 오염수가 아니라 완벽한 처리수이다 라며 국내외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 논리는 한국의 논리일 뿐이다 라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트리튬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분리가 불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출의 정당성을 위해 일본은 IAEA의 해석을 항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IAEA가 지난해 2월 일본의 보고서에 대해 해양 방출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나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AEA 회의에서도 한국 정부 대표단만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뿐이고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일본이 하고 싶은 말은 IAEA와 다른 나라는 괜찮다고 하는데 한국만 생트집을 잡고 있다 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IAEA도 인접 국가와 소통을 하라는 것이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처리를 했다면 그 처리 과정과 방출 처리수를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IAEA의 권고입니다. 한국은 현재 오염수의 상태를 믿을 수가 없다. 실제 해양 방출될 오염수는 제대로 처리는 했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오염수의 상태를 공개 검증하고 실제 방출 과정에서 제대로 과정을 지키는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방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거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러 불충분한 정화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주장대로 오염수가 대량으로 방출이 되어도 대형 사고인데
만에 하나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이 입을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연구소의 발표대로 미량의 방사능 물질도 방류 한 달 만에 제주도와 서해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방류된 바닷물은 1년이면 그대로 한국의 동해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쿄신문은 21일 사설을 통해 트리튬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기본은 농도 규제일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대량으로 방출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오염수의 농도도 검증이 되지 않았다. 상당히 위험한 해양 방출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신문은 1956년부터 발생해 2265명의 수은 중독 환자가 발생한 미나마타 병을 기억하라고 비판합니다. 미나마타 병도 인근 화학 공장에서 정화 처리한 오염수를 10여 년 동안 꾸준히 하천으로 방류했고 결국 인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와 조개를 먹은 지역 주민들이 어패류에 축적된 수은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신경마비, 언어장애, 난청 등의 증상을 일으켰고 사망자가 속출했다는 거죠. 그때의 화학 공장 관계자들이 정화 처리된 오염수는 바다에 조금씩 흘려보내면 희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논리가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하고 싶은 말을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뼈를 때려준 도쿄신문의 사설입니다. 정상적이고 당연한 말을 해도 온갖 비정상적인 오두방정 반응을 하는 일본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